제가 처음으로 이게 병이 발생한 초기부터 이게 그 병원에 입원한 한 6개월 한 폐쇄병동까지 가기 후로 이제 퇴원하고 나서 이제 가족들하고 소통하는데 여러 가지 문제가 있었거든요. 네. 근데 그 문제에 있어서 뭐랄까 이게 당사자가 그때 병이 있어가지고 입원까지 하게 돼서 이제 최후는 그 최후는 이제 가정에까지 이르게 되는데 그 과정에서 뭐가 문제냐요? 그 가족들이나 이제 보호자들이 뭔가 당사자가 의미 있게 뭔가 하려고 하면 그걸 막으려고 하는데 그게 첫 번째 그 질문이고요. 두 번째 답은 당사자가 뭔가 뜻을 이루고 싶은데 그걸 하지 못하게 하는 그 당사자의 가족은 왜 그런 것인지 그 경험담이 있는지. 예, 감사합니다. 예. 우리 박수 부탁 박희선 강사님께. 저도 어떻게 보면 어릴 때부터 어머니 아버지의 강압적인 태도, 어머니의 잔소리, 그리고 과잉 보호죠. 그런 밑에서 오랫동안 커왔고 부모의 기대나 여러 가지 조건, 또 저도 실제적으로 되게 어릴 때 약골이어가지고 부모님이 굉장히 불안하고 저에 대한 염려도 많고 모든 걸 간섭을 많이 하셨어요. 그러다 보니까 가족 관계가 점점 힘들어지면서 저를 통제하려고 그러고 저희 아버지는 가스라이팅의 천재고 저를 항상 컨트롤하면서 자기가 원하는 꿈대로 살아가도록 저를 저울질했거든요. 그러니까 저는 계속 감정이 억눌리면서 원치 않는 삶을 살아가니까 고통스러워서 결국은 제가 정신이 나가면서 이제 절대신이 되면서 부모님을 심판하는 굉장히 마음이 슬픈데 저를 너무 괴롭혔던 아버지에 대한 분노와 학교 폭력이라든지 여러 가지 사건들이 겹쳐지면서 그것이 정신이 이제 혼미해지면서 창난이 왔을 때 그냥 절대신으로 되면서 심판자가 됐습니다. 그래서 심판을 아버지하고 충돌해서 주먹 싸움하고 어머니를 구타하고 아버지를 구타하고 이런 굉장히 불상사가 있어서 병원 생활을 오래 해서 이렇게 됐는데 당사자 중에 한 3분의 1, 2가 가족하고 당사자 사이가 안 좋습니다. 그런 경우에는 저는 떨어질 거를 권유하거든요. 그래서 저희 아버지하고 만나면 맨날 싸우고 또 어머니 잔소리에 제가 막 미쳐가지고 어머니한테 막 저돌적으로 싸우고 그랬는데 떨어져 지내면서 지금 같은 경우에는 지역사회 인프라가 좋아서 지역사회 전환시설이라든지 이런 당사자 단체들이 많고 그리고 정신재활센터를 다니면서 공동생활 가정으로 들어가거나 자립생활주택이나 지원주택으로 해서 독립해서 살아가는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부모님과 그 당사자의 코드가 안 맞고 그리고 자신의 어떤 성격적인 경향성이나 이런 것이 가해자 피해자 컨셉이 될 수도 있거든요. 부모가 계속 뭔가 푸시를 해버리고 자기는 피해자가 돼버리고 또 형제들도 어떤 관계가 안 좋아서 당사자가 병이 나면 형제 관계도 안 좋아요. 그래서 뭐 자매들끼리 굉장히 사이가 나쁜다거나 형제끼리도 사이가 나쁠 수도 있고 뭐 실제로 아까 그 칼부림도 났다 그랬는데 그만큼 갈등 요인이 될 수 있고 또 서로가 코드가 안 맞는 거가 있기 때문에 그럴 때는 독립생활을 무조건 권장하고요. 그래서 자기의 삶을 영위하고 내 영역에 침범하지 않도록 자기 삶을 주체적으로 살아가려면 일단 정신적인 부분과 경제적인 부분이 갖춰져야 되거든요. 그래서 독립을 해서 자기 생활을 제가 알기로는 뭐 여러 가지 활동을 일을 많이 하셨잖아요. 그래서 자기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걸 만들면 간섭이 오지 않는다는 거죠. 제가 그러니까 옛날 기억을 따지면 20대 초반 중반까지 부모의 간섭이 심했던 이유는 경제적 독립을 못해서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아 쓰고 뭔가 의지를 하기 때문에 결국은 제가 종속될 수밖에 없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경제적 독립이 부모로부터 떨어져 나갈 수 있는 가장 큰 거고 그 다음에 의식주를 해결하고 그다음에 자기만의 삶을 영위할 수 있는 그리고 또 바운더리를 자기의 또래 집단이나 지역사회의 친구들을 만들고 그래서 부모로부터 독립해서 30이 넘어갔을 때는 부모로부터 분리돼서 살아가는 게 모두 건강한 삶이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네. 한 가지 더 질문을 하자면 제가 초기에 20대 한 초반에 그 군대 문제로 갔다가 이게 병이 한 3주 만에 병이 발생했는데 가장 원칙적으로 따지면 형제 중에 제 형님이 모시고 있는데 형님께서 가장 그때 당시에 그 이유를 설명해 주면 그때 군대 가기 전에 폭력이 너무 심해가지고 친형이요? 칼 위협도 있었고
만약 그 방위산업체를 알아보지 않는다는 이유만으로 저를 구타했거든요. 그러니까요. 그런 인해서 나중에는 병이 없게 되고 입원하게 된 거고 예. 거기에 따른 그 이제 형님이 저한테 미안하다고 했는데 지금 제가 한 6개월 입원하고 이게 반복적으로 강제 입원도 당하고 어떻게 보면 이게 그 현실적인 얘기인데 가장 그 악용된 점이 뭐냐면 저한테는 그 사회복지 시설 있잖아요. 예. 거의 시설에 들어가서 저희 형과 거리가 너무 멀어지고요 지금까지. 예. 그 왜 그러냐면 제가 거기에 그 시설에 너무 안 맞으니까 자주 나오게 되잖아요. 예. 만약에 작가님이 만약에 동생이 있으면 그 시설이 안 맞는데 굳이 들어갈 필요가 있는지, 그래서 거기에 따른 대책이나 뭐 그런 요점들이 첫 번째 질문이고요. 제가 그 구체적 거기에 나와서 따른 뭐 거기 그 형아 관계성이 너무 멀어졌기 때문에 전 이게 지금도 형을 혐오하고 있거든요. 예. 네. 왜 나를 그렇게 막 그 사회복지 시설 그 사람들하고 그냥 비교하면서 나를 지금까지 만들었나, 지금까지 지금 분노하고 있는데 예, 그 형에 대한 분노 충분히 이해되고요. 형제들 사이에서 서로에 대한 그 경쟁이라든지 어릴 때부터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하고 싶은 형이라든지 동생을 미워하는 마음이라든지 형제들 안에서도 그렇게 미움이 있거든요. 그리고 갈등도 있고 만약에 돈 문제가 생기면 또 찢어지고 갈등하는 많은 사람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형제는 부모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면 남이나 마찬가지. 서른이 지나면 가정이 생기잖아요. 여형제든 남형제든 결국 남 같은 상태가 되거든요. 그래서 부모로 통해서 연결된 거지 형제는 직계 가족도 아니고 법적으로 나를 입원시킬 수 있는 뭐 같이 살지 않는 이상 입원시킬 수 있는 자격이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 자식이 이제 입원에 대한 보호자가 되는 거기 때문에 형제는 제 3자라고 합니다. 저도 이제 누나 둘의 여동생인데 저도 이제 형제들하고 다 잘 지내기보다는 둘째 누나하고 제일 잘 지내고 여동생은 잘 지내고 큰 누나는 마지막으로 조금 잘 지내고 이런데 지금은 이제 좀 많이 나이 들면서 좋아졌는데 형제끼리도 코드가 안 맞는 형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굳이 화해하기보다는 우리 인성님의 어떤 삶을 영위하고 자신의 삶을 이렇게 해나가는 것이 필요하고, 그리고 재활시설이 만약에 안 맞았을 때는 본인의 어떤 주장을 통해서 재활시설을 바꾼다거나 다른 시설을 선택할 수 있는 어떤 권한이 있어야 되는데 가족들한테 매여 있었던 거죠. 그게 보호자가 강압적으로 그냥 조건을 걸더라고요. 조건을. 너 시설 갈래? 아니면 병원 갈래? 그렇죠. 보통 그런 식으로 네. 접근을 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상태가 안 좋은 당사자에 대해서 부모가 행패를 부릴 수 있는 거는 너 이거 안 해? 그러면 병원에 들어가. 이게 권한이 있는데 지금은 이제 인성님이 이제 자기 관리를 잘해서 독립이 가능한 삶이 되었잖아요. 근데 그 당시로는 계속 병이 재발하다 보니까 부모님의 말에 이제 들을 수밖에 없는 억울한 상황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당사자들이 처음에는 저도 권리가 없고 병원에 아버지가 너 병원에 죗값을 치러, 우리 집안 박살 내고 부모님 때린 거 너 죗값 치러 해서 1년 3개월 동안 못 나왔거든요. 근데 그때는 너무나 억울하고 힘들어요. 근데 그런 과정을 통과해서 내가 신뢰성을 극복하고 신뢰성을 회복하고 부모 관계에서 조금 더 좋아지는 관계를 가지면서 이제 내가 독립을 딱 해버리면 지금은 이제 주장할 수 있잖아요. 자기가 원하는 삶. 그래서 저도 내가 원치 않는 삶을 살은 적이 한 5, 6년 있었고 그 후에 이제 부모님이 미국 이민 가시고 나서 내 삶을 찾게 됐거든요. 그래서 인성님도 그런 과정이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지금도 그리고, 이런 또 다른 분 질문하셔서 그 정책으로 지지한 게 뭐냐면 작가님 지금 운동하고 있잖아요. 저도 그 운동요법으로 이렇게 해소를 풀거든요. 그래서 첫 번째로 당사자가 이 병이 발생했을 때 동시에 운동요법이 더 활성화돼야 이것도 이게 병을 극복할 수 있는 계기가 되지 않을까. 감사합니다. 박수 부탁합니다. 그리고 또 다른 분 질문 몇 명 더 받고 나중에 여러 플로어에서 발표할 수 있는 시간을 주겠습니다. 또 질문 있으시고. 영원님. 그러니까 오늘 처음 왔는데요. 이렇게 모임할 수 있게 해서 감사드리고요. 그러니까 뭐 질문이 길지는 않고요. 가끔가다 그 카톡으로 뭐 물어볼 수 있을까요? 그리고 또 제가 약간 은둔형 외톨이 그런 것도 있고 정밀과 치료도 병원에서 입원을 예전에 많이 다녔어요. 그래서
그런 것도 한번 물어볼 수 있는지 한번 물어보세요. 네, 뭐 가끔씩 저기 뭐 톡을 보내서 안부 정도 하는 경우는 좋을 것 같고요. 네. 만약에 길게 얘기 나누고 싶으면 제가 상담 일을 하니까 네. 시간을 정하고 그래서 이제 뭐 제가 상담을 신청을 정식으로 하시는 게 좋아요. 한번 밤씩 모아가지고 그래서 이제 만약에 짧게 얘기할 거는 해도 되지만 만약에 뭐 30분 이상 하실 거라 그러면 그 정도 필요하실 때는 하는데 짧게 안부 전하는 거 제가 유튜브에도 연결돼 있고 네. 카톡으로 돼 있으니까 안부 전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와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그다음 또 다른 질문. 우리 성민님. 제가 네. 일을 하면 조증이 올라오고 네. 일을 안 하면은 나태해져요. 네. 근데 일을 하는 게 좋을까요? 어떤 그거는 이제 중간점을 찾아야 되는데 네. 거기서 필요한 건 뭐냐면 일을 하면 조증이 된다는 거는 인간관계에서 내가 스트레스를 받으면서 우울기를 거쳐서 고통 속에서 갑자기 기분이 상승을 하거든요. 근데 그 이유는 뭐냐면 내가 스트레스 저항력이라든지 인간에 대한 의식을 많이 하고 그리고 거기서 뭔가가 좀 부정적인 반응이 왔을 때 그걸 견디는 힘이 작기 때문에 때려치게 되는 거거든요. 저 같은 경우는 네. 성취감을 느끼면은 네. 남들이 저를 인정해 줄 때 그때 조증이 오고 그게 이제 인정 욕구가 쫓아가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어떻게 보면 조증이라는 건 너무 내가 좋은 방향으로 가도 스트레스가 되는 거예요. 다르게 말하면 기분을 상승시키고 인정받는 욕구가 강해져도 조증으로 갈 수 있거든요. 그래서 조울증은 두 가지 측면이 있는데 예를 들면 그거예요. 연애를 할 때도 스트레스가 있어서 조증이 될 수 있고 네. 그리고 뭔가 집에만 운동 생활을 해도 우울증으로 떨어질 수 있고 뭐 이러면서 자극에 대해서 반응을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일이 계속 생겨도 조증으로 갈 수 있어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자기의 스트레스 상태 그 어떤 수치로 따지면 뭐 70점이 올라갔다 그러면 거기서 해소할 수 있는 방법을 만들고 휴식이라든지 아니면 기분 좋은 활동들을 하면서 강약 조절을 할 필요가 있어요. 완급 조절을. 그리고 그 조울증 특징상 그게 취약한 게 뭐냐면 인정에 대한 욕구와 사랑받음의 욕구가 엄청 강해요. 그래서 남들이 인정해주지 않으면 좌절을 팍 해버리고 흑백 논리로 인정해주면 막 기분이 들떠버리거든요. 거기에 목말라 하고 있어요. 중요한 거는 내 마음이 외롭고 공허하고 쓸쓸하다는 게 배경에 깔려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평소에 인간관계에 대한 기대치를 낮추고 남들이 인정 안 해줘도 I'm okay, 난 괜찮다. 그냥 한 송이 꽃같이 나는 그냥 내 모습으로도 괜찮다라는 자존감과 자기 자중자애하는 마음을 먼저 길러야 됩니다. 그게 왜냐하면 허한 마음을 남으로부터 인정받으면서 채우려고 하면 계속 조증이 될 수가 있어요. 저도 옛날에 막 태권도 할 때 막 우리 관장님이 나한테 잘한다 그러면 막 거기 막 해가지고 막 지나치게 하다가 운동 지나치게 하니까 또 조증이 돼버리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뭐 며칠 동안 뭐 쓰러져가고 약 올려가지고 먹고 쓰러져 있고 막 그렇게 한 적이 많았거든요. 그러니까 인정해야 될 욕구도 결국은 나의 갈급함이나 기대치가 높으면서 완벽주의적인 성향으로 갈라 그러니까 거기서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자신을 잘 알아서 완급 조절을 하고 누가 인정해 주든 안 인정해 주든 그 평가보다는 내가 나 자신을 먼저 사랑하는 길이 더 중요하다. 그 자기 자중심을 먼저 가져야지 중심을 찾고 거기에 감정이 좌지우지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감정 조절하는 힘을 키우기 위해서는 저 같은 사람하고 상담을 하면서 힘들 때 얘기 나누는 것도 도움이 되고 그 주변에 있는 찐친들 만들어서 내가 직장 생활하는데 막 이런 욕심이 생기고 이렇게 했는데 근데 욕심이 과하면 조증은 또 이게 과대망상이나 그런 쪽으로 연결이 돼요. 조증으로 연결돼. 그래서 그거를 잘 주의해서 기분을 이렇게 넘어가지 않도록 중간에서 체크해서 떨어뜨리고 만약에 그게 기분이 계속 뜬다, 잠이 안 온다, 설친다 이러면 약을 기분 조절제 데파코트나 카마제핀, 리스튬 같은 거 약들을 올려야 돼요. 그래서 주성분 올리고 그다음에 이렇게 떴다 그러면 이제 신경 안정제하고 그 주성분하고 신경 안정제, 기분 조절제하고 먹어서 떨어뜨려야 돼. 그래서 한 3일에서 일주일만 먹으면 가라앉아요. 그 방법을 터득하는 게 재발견고 체크를 할 수 있는 방법이에요. 그러면 직장생활 계속 할 수 있어요. 제가 그 고비를 넘어가면서 일반 회사를 27년 다닌 거거든요. 저도 그런 과정이 있었어요. 네, 도움이 되셨나요? 네, 감사합니다. 네, 또 다른 분 또 질문. 네, 한 3명 정도 더 하시면 됩니다. 네, 성우님 뭐 질문하실 거 있어요? 아니면 다른 분? 저 지금 클로즈업이 400 먹는데 네. 25mm까지 줄 수 있을까요?
그거는 이제 의사하고 상의를 하는 건 맞는데 이게 400에서 25면 엄청난 갭이잖아요. 한 번에 끊는 게 아니라 오랜 시간을 또 예를 들면 저거든요. 저는 이제 데파코트 카바마제핀 뭐 거의 몇천까지 먹다가 지금 이제 1250으로 떨어뜨렸는데 이까지 시간이 얼마나 걸렸냐면 10년에서 15년이 걸렸습니다. 제가 이제 20알에서 10년을 먹고 15알을 10년 먹고 지금 4알 반으로 떨어뜨린 게 불과 10년 사이예요. 그러니까 그만큼 약을 떨어뜨린다는 거는 안정적으로 내가 하고 기분 변화가 없고 수면 변화가 없고 감각 기능에 이상이 없고 착각과 오해, 저신질환은 착각과 오해가 와서 자기 세계로 빠져드는 그 과정이 있는데 그 현실감이 떨어지지 않고 그 다음에 위생관리라든지 생활관리가 망가지지 않는 범위 내에서 약을 조절해야 되고 기분이 또 너무 이렇게 들뜨거나 활발해지면서 평소와 다른 행동을 계속 하게 되면 그것도 이제 약물을 한번 체크해 봐야 되는 거죠. 보통 약을 안 먹거나 그러면 단약했을 때 재발을 하잖아요. 그렇죠. 약을 줄이면 나빠지는 거 아니에요? 약을 줄여서 나빠질 수도 있지만 적정량이라는 게 사람마다 있거든요. 근데 단약을 해버리면 처음에는 머리가 팽글팽글 잘 돌아가요. 저도 약 끊은 적이 있는데 약을 안 먹으면 머리 회전이 엄청 빨라져. 근데 자기가 나중에 어떻게 생각하냐면 그거가 이제 조절이 안 되고 어때까지 되면 자기가 천재라고 생각해. 저도 조울증 조정됐을 때 내가 천재다. 천재가 조금 더 가니까 뭐 예수님의 동생이다. 그러다가 나중에 신이다. 미카엘 대천사다. 신이다. 막 이까지 올라가더라고. 근데 우리는 이제 약을 안 먹으면 조절 영역을 벗어나게 돼요. 그래서 정신질환이라고 그러는데 그 정상의 에버리지 일반인들은 그냥 아이고 내가 기분이 좋네 이러다가 이제 잠 좀 설쳤네 그러다가 또 잠 잘 자잖아요. 근데 당사자들은 잠을 못 자면 예민해지다가 청각 기능에 이상이 오다가 그러다가 사람들 소리가 욕하는 소리 들려. 그리고 막 비 오는 소리 들리다가 그러면 내 안에서 막 기가 울리면서 소리가 막 들리기도 하고 환청이 막 살아나기도 하고 사람들하고 나하고 다 연결된 것 같아. 내가 반응하면 이 분위기가 싹 바뀌고 아까 준현이도 말했는데 내 신적 능력으로 막 사람들이 막 변화되는 것 같고 저도 TV 보면 TV에 있는 여자가 윙크를 해. 그러면 나도 윙크하면서 아 이거 나를 아는 여자예요. 막 이렇게 알고 보니까 TV 브라운관은 나를 보는 게 아니라 카메라를 보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현실감을 찾아보면서 TV하고 나하고 연결되지 않았다는 것을 합리적으로 CBT라고 그러는데 인지행동 그 상태로 이렇게 해석을 해서 현실감을 바로잡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다양한 합리성과 이런 걸 통해서 약물도 이제 적정량을 먹는 것을 권장하고 만약에 기분 변화나 수면 변화나 감각 기능에 이상이 있으면 다시 원래대로 돌려야 됩니다. 근데 끊는 사람도 있어요? 끊어지는 사람들이 있는데 근데 뭐 초기 말고 뭐한 2, 30명 다 그런 사람 그 아주 희박해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초기 때 이제 초발자들 중에 끊을 수 있는 부류가 25%거든요. 근데 의사는 약을 다 주죠. 근데 한 5년 이내 재발이 없어가지고 끊은 부류도 제가 만났거든요. 근데 25%인데 그 사람들은 사라져요. 어디로 가는지 모르기 때문에 입안사로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 눈에는 안 띄어. 그러니까 단약자가 가끔 있잖아요. 당사 중에서도 단약 뭐 5년 만에 성공해가지고 지금 강의하는 어떤 여성분도 있는데 드물어요 그런 분이. 근데 약을 끊었을 때 예민한 모습을 보이기 때문에 도리어 약을 먹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하거든요. 당사자 중에 약을 끊은 여성이나 남성이 있는데 평소보다 예민하고 조금 싸나워진 느낌이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은 도리어 소량이라도 먹는 게 낫다고 저는 생각해요. 왜냐면 딴 사람들 대인관계라든지 이런 것이 원활하게 되려면 예민하거나 샤프하면 사람들이 불편해하거든요. 그런 것보다는 약을 먹어서 약간 완화되고 유연하고 유순한 게 낫다는 거죠. 조울증 같은 경우에는 약을 안 먹으면 싸나워지고 공격적으로 되고 고집이 세지고 조현병도 자기 세계에 빠져가지고 소통이 안 되기 시작하는 게 이제 약을 끊었을 때 나타나는 거거든요. 그래서 조절할 필요가 있다 생각합니다. 약을 줄이는 건 무조건 나쁜 건 아니죠. 나쁜 건 아니지만 서서히 하고 거기 상태나 상황들을 잘 보면서 조금씩 줄여가 가야 된다는 거죠. 잘하면 더 좋아지는 거고 잘못하면 재발하는. 근데 약을 줄였다고 해서 꼭 삶의 질이 올라가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이렇게 예를 들 수 있는데 약을 20알 먹었을 때도 저는 이제 몸짱 만들고 할 거 다 하고 일도 하고 다 했거든요. 그리고 기능도 괜찮았고. 근데 손을 떨죠. 약을 많이 먹으니까. 근데 그런 부작용 빼놓고는 멀쩡하게 살았는데 약을 많이 먹는다고 해서 삶의 질이 떨어지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약을 안 먹는 사람 아까 분명히 얘기했지만 약을 안 먹는 사람 중에 삶의 질이 떨어진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약의 개수와 삶의 질은 비례하는 게 아니라 반비례할 수도 있고 비례할 수도 있고 그래서 약을 꼭 많이 먹는다고 기능이 나쁜 사람도 아니에요. 그래서 신진대사량이 지금 준현이 같이 이렇게 등치 큰 사람은
신진대사량이 많아서 약을 용량이 클 수도 있어요. 지금 몇 알 먹나요? 75. 매달 알수가 아 5달. 5알, 그러니까 5알 정도 먹고 있는데 그래도 많이 작게 먹는 거예요. 근데 저는 저도 옛날에 덩치 컸을 때는 20알씩 막 15알씩 한 20년 먹었으니까 이게 만날 있어요. 그렇게 먹으면서 근데 왜냐면 운동을 계속 하니까 간으로 배출을 하는 거예요. 아, 그래서 약을 계속 먹어야 돼. 왜냐면 계속 빠져나가니까. 그 영양으로 충분히 영양 계속 몸이 돌아가고 운동을 많이 하니까. 태권도 사고하면 하루에 뭐 4시간 5시간씩 운동해야 되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또 다른 분. 저기 네. 한 가지 네. 저 또 다른 질문 하시겠다. 일단 아무거나 하시고. 예. 뭐 수현님 말씀하시겠어요? 아니면 또 다른 분. 예, 얘기하세요. 질문 한 분 두 분만 더 받을게요. 용준 씨. 네. 이제 발병했다가 네. 또 여러 과정 거쳐서 회복하다가 이제 나이가 저도 다 그렇지만 예. 들었어요. 네, 저하고 비슷하시. 그래가지고 네. 앞으로 남은 인생을 네. 이제 와서 이제 돈을 크게 버는 것도 쉬울까 싶기도 하고 네. 수급도 받으면서 네. 지금은 그래도 즐겁게 살지만 나이가 막 60, 70 노인이 돼서 네. 또 어떻게 살아갈까 네. 돈도 모아둔 것도 없을 것 같기도 하고 네. 막 비참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들기도 한데 네. 앞으로 인생을 제 기준 한 50, 우석 선생님도 한 52 됐죠. 50 정도인데 남은 인생을 어떻게 계획하고 계시는지 그 자기의 존엄을 지키면서 또 어떻게 즐겁고 행복하게 살 것인가 궁금해요. 즐겁고 행복. 인생의 의미는 재미와 의미인데요. 어떻게 보면 인생이 영원할 것 같지만 어떤 사람은 5, 60으로 정리되는 사람이 있고 하늘나라 가는 사람이 있고 7, 80에 가는 분이 있고 90살, 100살까지 사는 사람도 있어요. 누가 어떻게 될지 지금 우리 아무도 몰라. 근데 지금 40인데 앞으로 인생이 얼마 안 남을 수도 있거든요. 우리 인생은 하늘에 달렸거든요. 그래서 인생은 항상 지금 카르페 디엠, 지금 현재 감사하고 메멘토 모리, 죽음을 생각하고 그 다음에 항상 아모르 파티, 지금을 행복하게 사는 것이 현재적으로는 필요하고 그리고 우리의 미래를 모르기 때문에 신앙을 갖는 게 좋습니다. 저는 기독교 신앙인데 불교, 천주교, 기독교를 다 믿어봤는데 뭐 불자는 열심히 불자를 믿어서 또 자기 자력구원을 하는 거고 카톨릭은 협력구원을 하는 거고 개신교는 타력구원으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진리를 발견해서 천국에 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자기의 신앙을 가지고 사는 게 미래에 가장 큰 보험을 드는 거예요. 구원의 길을 있고 천국이 있기 때문에 우리 갈 곳이 예비되었기 때문에 마음의 평안을 누릴 수 있다. 죽음도 저는 어떻게 생각했냐면 나이가 먹을수록 이제 가난해지고 비참해지고 뭐 행복 그렇게 되면 인생이 뭐 불쌍하지 않을까 했는데 우리나라 노인 그 빈곤율이 세계 1위지만 그 국가 제도적인 부분은 그래도 굉장히 선진국이에요. 그래서 수급자를 받아 놓으면 갖고 있는 재산이 많지 않으면 나라에서 죽을 때까지 돈이 나오잖아요. 그래서 가급적이면 50이 넘어가고 그러면 수급을 만들어서 복지카드하고 수급을 같이 받으면서 자기 집도 우리 장만하셨는데 영진 쌤은 이제 집도 장만하시고 그렇게 하니까 저보다 더 나은 환경이에요. 그래서 중요한 거는 뭐 삶에서 놀이일 사랑이잖아요. 그래서 그 중년 돼가지고 자기의 소소한 일이 있고 강연일을 장윤 쌤 많이 하시는데 강연이라면서 소소하게 지내고 그 다음에 조그마한 놀이 오카리나도 같이 배우고 있는데 오카리나 배우고 풋살도 하시고 이렇게 소소한 활동들을 하시고 그 다음에 친구들 만나서 밥 먹고 그 다음에 이제 신앙생활도 하고 이렇게 하면서 소박하게 하면서 경제적인 거를 만들고 그 다음에 정신적인 놀이도 만들고 영적인 활동을 하면서 노후를 이렇게 하다 보면 지금 당사자의 나이 평균 나이가 우리나라 중위 나이라 그러죠. 중위 나이가 44세예요. 중간 나이로 우리나라 나이를 자르면 44세가 딱 중간이거든요. 그만큼 우리나라가 고령화가 됐어요. 그래서 앞으로 한 2050년 되면 노인 인구가 어마어마하게 많거든요. 한 1000만 명이 다 넘어가는 시대가 되잖아요. 지금 육박했죠. 그 정도 됐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그렇게 더불어 살아갈 수 있고 그 환경에서 인프라도 생기고 노인들을 위한 어떤 실버 문화라든지 정신건강 계통에도
이제 노인 관련 이제 요양시설은 좀 들어가면 좀 비참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당사 단체에서도 나이 있는 사람들을 지원하고 주거라든지 환경이라든지 이런 것이 계속 생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모임이나 활성화돼서 그런 활동들을 하다 보면 외롭지 않는 노년을 보낼 수 있지 않을까. 저도 혼자서 이제 부모 없이 형제 없이 지금 또 혼자 사는 사람인데 저 같은 사람이 이제 국가에서도 도움을 주기도 하고 실제로 많은 복지관 같은 데서는 마음 편의점이라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뭐 지금 서울 지역에 18군데인가 지금 마음 편의점이 있대요. 그러면 누구나 서울 시민이 가가지고 라면도 먹고 거기 있는 사람도 대화를 하고 소통을 하고 아니면 정신건강 분야의 당사자단체 한정자 난다 뭐 이런 송파 서동동 다니면서 활동하고 우리 장윤주 쌤은 저보다 더 재밌게 사시는데 여러 가지 또 국립센터 프로그램도 하시고 다른 또 오카네도 같이 활동 합주도 하고 풋살도 더 재밌게 하시고 마라톤도 하시고 저보다 더 재밌는 인생을 살고 있는 것 같은데 저는 그냥 개인 댄스 쪽에는 탱고하고 뭐 살사 이렇게 추는 정도고 이렇게 여러분들이 함께 모여서 즐거운 삶을 나누시면 풍성하게 노년도 잘 보내지 않을까 싶습니다. 감사합니다. 또 마지막 질문이 질문. 네. 혹시 조현병 초기의 증상 게으른 게 아니라 무기력하고 나타난 건가요? 그것도 이제 하나의 음성 증상이 들어가는데 이제 처음에 초기 때 조현병이 발병하면 5년에서 7년 정도 이렇게 됐을 때는 양성 증상이 두드러져요. 양성이라는 건 환청망상 이상한 행동을 하는 거고 거기에 따라서 이제 감각 기능 이상이 오고 인지 왜곡들이 오는데 7년부터 이제 5년 7년이 넘어가면 인지적으로 이제 저하가 일어나요. 그리고 음성 증상이 10년 차 정도 되면 두드러지게 되는데 어떤 분은 그 감정이 무마돼서 표현력이 떨어지고 말이 머릿속으로 생각하는데 뭐 떠오르지 않아서 말을 버벅거린다거나 단답형으로 얘기해요. 제가 음성 증상이 심한 조현병 내담자도 상담을 3년을 했는데 처음에 상담을 하니까 네, 아니요, 몰라요, 아니요, 네 이기만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들었어. 근데 계속 티키타카를 하면서 누가 좀 말할 수 없죠. 비밀이니까. 이렇게 하다 보니까 저하고 3년을 하다 보니까 나중에 저기 배준현 우리 강산 사회복사만큼 잘하지는 못하지만 그 밑단계 정도 되는 것 같아. 나와가지고 자기 의사를 우리 영원님 같이 말 잘하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한 10분 정도 스피칭을 할 수 있어요. 자기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얘기를 하고 그 상담 과정에 그게 사회기술 훈련을 통해서 음성 지상이 좋아질 수 있는데 소통을 하고 친구를 만나고 대화를 하고 뭐 연애를 하고 뭐 이런 관계에 있는 사람들하고 티키타카를 하고 상담사를 만나서 하다 보면 말의 어떤 표현력이나 구사력이 좋아지고 자기의 감정과 생각을 얘기하는 것을 하게 되면 그다음에 기능이 좋아집니다. 그래서 음성 증상의 기능은 크로자핀이나 몇 개의 약물 빼놓고는 음성 증상에 영향을 주는 약이 없어요. 조현병 약이 다 양성 증상인데 그러면 나머지는 그 대인관계 기술이나 상담이나 다른 그거 인간 소통이나 당사자 그런 그룹으로 하는 자조 모임이나 공동체 훈련을 통해서 음성 증상을 좋게 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겸해서 두 가지를 같이 가야지 통합적으로 더 건강해지고 소통력이 좋아져서 기능이 떨어지지 않는. 사람들이 아라고 하는데 자기만 알아들어가지고 또 물어보고 저도 옛날에 그랬어요. 사회경이 떨어지니까 같이 회의 듣고 나서 나중에 저기 누가 뭐라고 그랬어요? 그러면 또 물어보고. 그러니까 이 사람 왜 그러나 싶어가지고 좀 나중에 그렇게 계속하면 은따당해요. 회사 생활할 때도 똑같이 말했는데 자기가 못 알아듣고 또 물어보면 얘 이제 은따가 찍히거든요. 그러면 사람들이 얘 빼놓고 밥 먹으러 가고 빼놓고 자기들끼리 끼리끼리 놀고 오고 자기도 안 껴줘. 이렇게 되면 이제 자기가 떨어져 나가면서 퇴사를 해야 돼. 저도 그 경험을 해봤어요 옛날에. 그런 씁쓸한 경험을 해봤기 때문에 정보를 해서 사회 기능을 키우고 남들이 싫어하는 행동을 안 하고 좋아하는 행동 계속 할 필요 없어요. 싫어하는 행동을 안 해야지 사람들이 은따를 안 시켜버려요. 그래서 거기서 이제 또 찐친을 만들어서 소통하고 또 회사에서 만약에 상사한테 뭔가 힘든 얘기를 들었을 때 그거를 그 안에서 풀려고 하면 문제가 생겨요. 그래서 외부에 있는 뭐 상담사나 친구한테 얘기해야지 요 회사에 있었던 일을 동료한테 얘기하잖아요. 동료하고 사이가 좋을 때는 내 편인데 동료하고 사이가 나빠지면 상사한테 일러버려요. 그럼 상사가 나한테 푸시를 해가지고 제가 모가지가 날아갈 수도 있어요. 그래서 인간관계 안에서 그 회사에서는 너무 동료하고 상사부터 뭐 들은 얘기를 너무 소통을 많이 하지 마세요.
그래서 그냥 적절한 거리에서 사회생활을 해야지 자기의 신변에 어려움이 오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구조적으로 볼 때 그런 게 있습니다. 또 마지막 한 분. 조현병을 왜 오는 거예요? 조현병은 이제 아까 그 여러 가지 배준영 우리 사회복사도 얘기했지만 그 통합적인 관점으로 기질적으로 일단 그 내가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 가지치기를 너무 많이 해서 조현의 어떤 호르몬의 이상들이 오고, 그리고 또 하나는 심리적으로 어떤 트라우마나 갈등들이 있으면서 그것이 불거지면서 심리적으로 어려움이 있다 보니까 그게 감정이 고이고 생각이 엉키면서 분노가 일어나고 잠이 안 오면서 또 호르몬에 영향을 줍니다. 뇌하고 심리하고 기질하고 다 연결이 돼 있어요. 그리고 환경적으로 되게 힘든 상황에 놓여지면 병이 없던 일반인도 조현병에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런 확률이 100명 중 1명이기 때문에 조현병은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옛날로 말하면 100명 중 1명이 인종, 종교, 민족을 다 초월해서 100명 중 1명이거든요. 그러니까 조현병은 어떻게 보면 옛날로 말하면 사냥을 하던 옛날 고대로 말하면 파수꾼이에요. 새벽을 지키는 사람. 그리고 어떤 영적 감각이라든지 감각 기능이 뛰어난 사람이 100명 중 1명은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니까 역사적으로 볼 때 그 조현병이라는 그 사람이 사실은 재능이 많고 감각 기능이 예민하고 어떤 사회에서 사회를 유지할 수 있는 어떤 사람의 기능을 했거든요. 고대에는. 근데 여기 와서는 이제 정신병이라는 이제 프로이드 이후로 정신병이라고 명명을 해서 하나의 그 지병에 갇힌 존재가 됐는데, 과거에는 예술가 중에서도 조현병이 많았고 조울증이 많았고, 그리고 뭐 예술가를 쫙 살펴보면 조현병이 수두룩하고, 조울증은 뭐 종교개혁을 일으켰던 마르틴 루터도 조울증이었고, 그리고 많은 미국의 대통령의 한 3분의 2가 정신질환을 겪고 있었고, 많은 위대하고 또 뛰어난 분들과 예술가들이 조울을 경험했다는 것을 볼 때 우리 존재가 사실은 귀한 존재다. 많은 그 숨은 능력을 갖고 있는데 그 질병으로 인해서 그거를 잘 해나가면서 통합적으로 발전을 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저희 얘기는 여기로 마무리하고요. 지금부터 여러분들 플로어에서 발표하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제가 진행을 할 건데 진행하시겠어요? 아니 제가 할까요?